반갑습니다. 최니채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인데 꼭 한 번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가 있어서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임상심리학 전공서에 웩슬러 지능 검사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경계선 지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혹시 지능의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전적 정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키나 몸무게처럼 지능 역시 수치로 계산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아직도 지능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합의는 여전히 여러 분야에서 논쟁 중에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정의를 찾아봤지만 제가 생각하는 지능의 정의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습득하고 활용할 줄 알고 또 그러한 배움을 토대로 내가 새로운 과제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고하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능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더불어 사회에서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할 줄 아는 사회적 지능까지 모두 지능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경계선 지능인은 뭘까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지만 느린 학습자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배움과 학습에 있어서 속도가 말 그대로 조금 느린 사람들, 느리게 학습하는 사람들을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13.6%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 100명 중에 14명 정도가 해당되는 거죠. 결코 적은 비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지능 범주가 85 이상이고 평균적인 지능 지수는 95에서 100 정도 된다고 해요.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의 지능 지수는 70 이하입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의 경우에는 70에서 84 사이, 지적 장애의 진단은 내릴 수 없지만 지적 기능에 있어서 평균적인 수치보다는 조금 낮게 판단되는 숫자라는 거죠. 경계에 애매하게 걸쳐진 지능이라고 해서 경계선 지능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영상에서는 이러한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일상에서는 큰 지장이 없고 표시가 잘 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대화에서 딱히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평생을 본인이나 가까운 주변인이나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아이들로 치면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넘어갈 때 이때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저학년 때는 이 학업의 난이도도 낮은 편이고 배움의 수준도 비슷해서 별 차이를 못 느낀다면 고학년이 될수록 학업의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학습에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 대비 학업 성과가 잘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약간 퇴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보통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에는 큰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학습한 내용을 갖고 응용을 해서 변형된 일을 처리해야 한다거나 혹은 단서를 찾아서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특히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TV 리모컨 조작법을 배운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볼륨 높이는 법을 배웠다. 그럼 이걸 응용해서 채널을 바꾸기, 전원을 끄고 킨다든지 새로운 단서를 찾아서 조작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면 경계선 지능인들의 경우에는 볼륨을 높이는 법, 채널을 바꾸는 법, 전원을 켜고 끄는 법, 음수거를 하는 법, 다 개별로 하나하나 학습을 해야 하는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경계선 지능인이면 모두가 다 이런 특징을 갖는다? 그건 아닙니다. 위의 예시는 특별히 힘들어하는 보편적 특징을 말씀드린 거고요. 각자마다 취약한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두 가지 특징이 일치한다고 해서 저 사람 경계선 지능인이네 라고 판단하시는 건 지양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간혹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긴장감이 올라가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레짐작하고 누군가를 평가하시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건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대표적인 검사로 웩슬러 지능 검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심리센터나 병원에서 받아볼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지능 검사를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검사죠. 유아용, 아동용, 성인용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 검사의 전체 척도는 4개에서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어이해, 시공간, 유동추론, 작업기억, 처리 속도로 나뉘어져 있고요. 언어이해는 문장 이해력이나 어휘 구사력을 나타내고요. 시공간은 머릿속에 시각화된 데이터를 잘 기억하고 조작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유동추론은 내가 기존에 학습한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매 상황마다 단서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작업기억은 주의력과 집중력이 요구가 되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머릿속의 정보를 유지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리 속도는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탐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또 16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의 보편적인 특징과 경계선 지능인임이 확인이 됐다면 앞으로 뭘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지를 중점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높아심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편적 특징이랑 일치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경계선 지능인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 내 자녀가 그리고 혹은 내가 경계선 지능인임이 의심이 된다면 꼭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먼저다라고 강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계선 지능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큰 맥락에서 3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인지적 특성, 정서적 특성, 사회적, 관계적 특성으로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지적 특성입니다. 첫 번째는 개념학습과 추상적인 사고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연결해서 응용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학습이 더딘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양과 용량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작습니다. 단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메모를 해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기억 능력이 저조하다 보니 기억력을 활용해서 해야 하는 업무라든지 과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집중이 잘 안 되고 기억의 지속 시간이 짧다 보니 간혹 ADHD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단순하면서 반복적으로 해왔던 업무들은 익숙해져서 처리할 수 있지만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거나 조금이라도 체계가 복잡한 과제가 주어지게 되면은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쉽게 위축이 됩니다. 스스로도 복잡한 인지 과제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전략적인 문제 해결력이 부족한데요. 주의의 폭이 좁고 복잡한 사고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큰 편이에요. 인지적 특성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정서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서적 특성 첫 번째는요. 어릴 때부터 넌 왜 이것도 못하니? 다른 애들은 다 할 줄 알던데 이런 피드백을 받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기상을 갖게 됩니다. 경계선 지능이라는 걸 양육자가 눈치채지 못하고 내 아이를 그저 굼뜬 아이, 답답한 면이 있는 아이라고 여기면서 자꾸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게 되고 질책하게 되면서 그런 경험이 축적되면 아이는 당연히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위축된 자세를 많이 보입니다. 남들의 단순한 조언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야단을 맞았구나, 낮은 평가를 받았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스스로 위축되고 주눅이 들게 되는 거죠. 이건 위에 언급한 대로 어릴 때부터 부정적 피드백을 받으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릴 때도 저학년일 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점점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고 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래 아이들과 차이가 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위축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끼리도 고학년이 되면 학업에 대해서 대화할 일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내가 잘 모르는 걸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입을 닫게 되고 소외되는 기분을 느끼고 왠지 대화에 끼려고 해도 내가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점점 웅크려들게 되는 거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도 모르냐면서 놀림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창시절에는 단순히 남들보다 조금 느린 아이 정도로 평가를 받았다면 이게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회에 나가면 학교에 있을 때보다 더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되죠. 이때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받는 부정적 피드백들이 다시금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더 깊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이 우울감의 원인은 나의 인지 능력에서 오기보다는 주변의 부정적인 시각을 자각하면서 더 우울감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을 쉽게 수용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타인이 잘못을 저질러도 비교적 쉽게 용서를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학폭을 당한다든지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괴롭힘을 당해도 저항 없이 그 친구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그 또래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인지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게 많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공격성이라든지 충동성은 또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이건 역시 주변의 부정적인 시각을 경험하게 되다 보니 낮은 자존감, 방어적인 태도가 형성되면서 공격성 또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충동성이라는 건 주로 감정이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꼭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언어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내가 얘기할 차례가 아님에도 상대가 말을 하고 있는데 불쑥 끼어들어서 말을 가로채는 것도 하나의 충동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툰 자기 표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릴 때는 또래보다 언어가 좀 느리다 보니까 때를 쓰거나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울거나 드러눕는 식의 행동으로 표출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가족들과 있을 때는 주고받고 하는 소통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은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해야 알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그때 억울한 감정이 들 때도 잘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과정에서도 실패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엔 자기 표현을 안 하고 입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장하면서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 역시 어릴 때부터 타인의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걸 경험하고 인식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겠죠. 가장 안타까운 건 처음엔 밝고 긍정적이고 회복 탄력성이 좋은 아이였음에도 상처받는 경험이 누적이 되면서 어둡게 변해간다는 거죠. 자, 이제는 사회적, 관계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자기 세계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친구를 사귄다고 해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게 되고 학창시절부터 학급 내 또래 아이들이 나와 같이 어울리는 걸 꺼려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스스로도 혼자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에 정서적 특징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왕따를 당한다거나 학교 폭력에 노출되기가 쉬워집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경계선 지능인들의 삶과 관련한 영상들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또래 친구들에게 점점 배척당하게 되면서 온라인 채팅이라든지 게임, SNS 등에 노출되고 부적절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실제 친구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온라인 세계에 유혹당하고 빠져들게 되는 거죠. 누군가 목적을 갖고 접근을 해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심지어 성착취를 당한 경험에서도 스스로 당사자는 그걸 성착취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평소에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니까 누군가 나에게 다정하게 말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혹시 이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루밍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하지 못하고 피해를 당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릴 때부터 또래와 놀더라도 의미 있는 교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 공간, 한 장소에 함께 있을 뿐인 거지 관심사를 공유한다든지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상대방의 표현에서 보이지 않는 의미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말의 숨은 의미를 잘 해석하지 못해서 눈치가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고요.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말이나 행동이라는 걸 모르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회생활 중에는 융통성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업무에서는 사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눈치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때 의도를 잘못 파악해서 엉뚱한 행동을 한다거나 업무를 잘못 이해하고 처리를 한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특성이 경계선 지능인들이 특히나 사회생활을 더 힘들게 생각하는 주요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회적, 관계적 측면의 특성이었어요. 보편적인 특징은 모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한 인지적 특성, 정서적 특성, 사회 관계적 특성은 모든 경계선 지능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진 않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용어에서 알 수 있겠지만 경계선 지능은 장애로 판정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평균의 지능 지수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도 저곳에도 속하지 못한 경계에 놓여진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내가 혹은 내 가족이 경계선 지능인임이 확인이 됐다면 인정하기 싫고 부정하고 싶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비관하고 낙담하기보다는 앞으로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게 가장 최우선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육자라면 내 아이가 느린 학습자구나 라는 걸 빠르게 인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계선 지능은 조기 발견 및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인지 기능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그럴 일이 없을 거야.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고 질끈 눈을 감아버린다면 아이가 성장할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힘들겠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치료나 교육을 지원해준다면 아이의 인지지능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아이의 취약한 기능과 상대적으로 강점인 부분을 모두 수용하면서 부모님이 그에 걸맞는 교육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그 아이는 성인이 돼서도 충분히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혹시 본인이 경계선 지능인이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나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내 약점과 강점이 뭔지를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그에 걸맞는 직업을 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사 결과 수치를 보고 당장엔 당황스럽고 낙담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진단을 받고 나면 후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원인을 모르니까 스스로도 답답해지고 자아상을 자꾸 부정하게 됐다면 결과를 알고 나면 내가 이래서 그동안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라고 스스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좀 더 현실적으로 문제를 직시할 수 있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경계선 지능인들의 가장 힘든 점은 아무래도 정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대인관계에서 상처와 좌절이 반복되면서 오는 심리 문제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이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했다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돼서까지 꽤 오랜 시간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만성으로 우울감을 겪고 있을 확률이 다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능의 문제보다는 2차적으로 생긴 정서 문제로 인해서 더 고통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경계선 지능이라는 개념이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자료 스크랩을 할 때도 아동에 관한 자료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성인 경계선 지능에 대한 자료는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알려져야 사회에서도 제도적인 부분이 잘 마련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개념이 더 널리 퍼져야 사회에서도 그들을 더 이해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시선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조사하면서 좀 찾아봤는데요. 복지부서 학습도움반, 학교 내 점프업, 교육청의 학습지원센터, 그리고 발달센터 멘토링 프로그램 등등 무료로 지원되는 학습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꼭 찾아보시고 학습과 병행을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